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생명과학. 네, 여러분 또 잘 지냈었죠? 추석 어떻게 잘 보냈나요? 저도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긴 연휴였는데 어떻게 좀 잘 계획된 대로 공부를 하시고 또 친척들과 연휴를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어떤 2학기의 리듬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가짐과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일정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성질,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그 중에 하나는 혈당량이고요. 두 번째는 체온이고요. 세 번째는 삼투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혈당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혈당량에 가장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과 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과 이자가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몸에 이 배, 가슴과 배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피부 다음으로 가장 큰 기관인 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간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위가 있고요. 사실 뭐 여러분 몸이라고 하면 왼쪽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요게 이제 이자인데, 이 이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대해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죠. 지금 여기에 12지장이 있습니다. 소장의 가장 초반부인 12지장이 이렇게 있고요. 12지장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이자가 연결돼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쓸개가 있고요. 간의 주변에 있는 이게 바로 쓸개다. 우리가 이제 소화단원에서 뭘 했냐면, 이자에서 뭐가 분비되냐면 이렇게 소화액이 분비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소화액의 분비는 뭐냐면 바깥으로 분비하는, 어떤 분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분비하는 외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외분비샘, 내분비샘 이런 걸 봤죠. 이 이자 주변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 주변으로 이제 무엇이 분비될 거냐면 호르몬들이 분비될 거란 말이죠. 오늘 그 호르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자인데, 요게 이자 부분인데, 요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봤더니 어떠냐면 요렇게 전체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자섬이라고 합니다. 이자섬. 이것을 이제 1896년에 이 독일의 해부학자인 랑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대충 들어보면 됩니다. 랑게르한스가 발견했다고 해서 랑게르한스 섬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뭐 그것은 들어만 보시면 되고,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이제 소화액을 분비하는 애들이에요. 소화액을 분비하는 애들이고, 이 랑게르한스 섬에서 뭐를 분비하냐면 호르몬을 분비한단 말이죠. 어디로? 내분비니까 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랑게르한스 섬은 크게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분비하고요. 베타세포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내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식사 이후에 변화하는 모습들을 그래프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번 추석 때 많이 드실 때돼요. 드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식사에 의해서 여러분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소장에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너무 많은 포도당에, 혈액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있으면 내 몸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 증가하자마자 그것을 상승하는 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누가 증가하게 되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게 돼요. 포도당의 증가가 뭐를 유도하냐면 인슐린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근데 반면 글루카곤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인슐린은 혈당을 다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반면 글루카곤은 혈당을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포도당이 증가했을 때 혈당이 더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올라가게 만드는 호르몬은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내려가게 만드는 호르몬은 증가해야 될 겁니다. 다음 정리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랑게란스 섬이에요. 랑게란스 섬. 랑게란스 섬에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는 거죠. 이 외곽 쪽에는 알파 세포가 있고요. 센터 쪽에는 이렇게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혈당이 상승했다고 보죠. 그러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돼요. 반면 여러분의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증가하죠. 네, 증가해요. 그러면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은 감소하고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증가했으니까
이 두 가지 결과에 의해서 혈당이 떨어지겠네요. 그죠? 반면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굶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혈당이 채워지지 못하거나 많이 감소했다고 봐봐요. 그럼 혈당이 감소하게 되면 혈당을 다시 올려야겠죠. 그럼 혈당을 다시 올리는 호르몬은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니까 이것은 증가해야 될 것이고 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베타세포에서 줄어들어야 된다. 분비량이 감소해야 된다. 그럼 이와 같은 결과로 다시 어떻게 되냐면 혈당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다뤄볼 건데 사실 혈당에 대한 문제가 가장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우리 뭐 대부분 뭐 밥 많이 먹으니까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해요.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온다. 그러면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이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선 혈액에 포도당이 있는 것을 체세포로 이동시키게 돼요. 여러 가지 기관이나 여러분들의 골격과 같은 곳에 포도당을 계속 가져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포도당을 이제 많은 양이 있으니까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걸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어디다가 간에다가 혹은 근육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에 사용하라고 넣고 저장하려고 빼고 이러니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량이 조절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뭐는 필요 없냐면 더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는 거죠. 만약 반면 내가 식사를 걸렀다, 밥을 먹지 않았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밥을 먹지 않게 되면 내가 계속 혈당을 써서 사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혈당량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때는 떨어진 혈당량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이자에서 알파세포에서 분비하는 글루카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글루카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저장했던 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다시 혈당량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내려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 내리는 놈이 영향력을 미치고 너무 내려가면 올리는 놈이 영향을 미쳐요. 서로 반대되는 어떤 이런 작용을 하나의 대상에 함으로써 조절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어떤 호르몬이 예를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떨어지니까 혈당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변화했는데 혈당의 변화가 거꾸로 되돌아가서 피드백해서 이것의 분비를 억제하니까 음성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농도나 글루카곤의 농도도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기량작용하는 것이고요. 인슐린의 농도나 글루카곤의 농도가 또한 그렇게 심하게 변하지 않는데 그거는 피드백에 의한 거죠. 그래서 기량작용이나 피드백, 음성 피드백은 어떠한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조절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몸에서 이러한 조절이 되지 못한다면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떨어지게 돼요. 너무 떨어지게 되면 쇼크가 걸릴 수 있고요. 너무 높아지게 되면 내 소변으로 이 중요한 포도당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변에 당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혈당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내가 소변으로 나가는 혈당이 너무 많으니까 되가져오질 못해서 소변에 포도당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너무 높은 게 문제예요. 너무 높은 게 문제니까 주되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이 대부분 뭐를 맞아야 되냐면 지금 여기 주사 맞는 모습 보이시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자신의 피에 혈당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맞아야 되는 거죠. 인슐린 역할 보면 지금 보시면 요 시점에서 이제 인슐린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이 대략 한 100부근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혈당량이 갑자기 쭉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먹은 당뇨병 환자들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회복이 상당히 느려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내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인슐린을 강제로 이렇게 주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평생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은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다시 정리해보자면 혈당량 조절에는 누가 관여하냐면 간과 이자라는 기관이 관여하고요. 이자에서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어디에다가 주되게 작용하냐면 간에다가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량작용과 피드백 작용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체온 조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의 체온은 주되게 시상하부에서 많이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부,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게 느끼죠. 그래서 주되게 여러분들의 피부에 있는 어떤 그 냉점과 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도를 이제 감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우선 이 체온이 너무 높다 이러면 내가 체온을 떨어뜨려야겠죠.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 많은 양의 열을 가지고 있는 이 혈액이 내 피부 주변으로 많이 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부 주변으로 많이 흐르니까 피부 바깥으로 열을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죠.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우나 가면 얼굴이 벌게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 몸에 이제 슬슬 사우나에 들어가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땀이 이제 이렇게 기화되면서 내 열을 빼앗아 가는 거죠.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내 몸에 열이 빠져나가게 되면 체온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내 시상하부와 이 피부에서 내가 너무 춥다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내 열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 피가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즉 차가운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따뜻한 내 몸 안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운 데 가면 얼굴이 새하얘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또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주되게 여러분들 덜덜덜덜 이렇게 떨잖아요. 그죠? 몸을 떨다 보니까 근육에 어떤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육에서 뭐를 많이 쓴다 그랬냐면 ATP를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ATP가 분해할 때 일부는 근육 수축의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ATP를 또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세포 호흡의 약 40%는 ATP의 생성에 관여하지만 나머지 60%는 열을 발생시키는 데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몸떨기를 통한 추위를 통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상 체온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떨어지면 내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올리려고 하고 너무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내리려고 하는 작용들이 작용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피부의 혈관의 확장과 이완이고 땀의 분비와 몸의 떨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혈관을 일부러 수축시키거나 일부러 이완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은 뭐가 관여하게 되냐면 교감신경이 주되게 관여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 여러분들 몸은 이렇게 막 떨 수 있죠? 이것은 체성신경계가 관여하게 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삼투압. 여러분들 몸이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다, 이런 짜다, 싱겁다는 것이 사실 이제 농도에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라면을 많이 먹어서 나트륨을 많이 먹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몸에 이 짠 정도, 삼투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것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적절히 물을 더해줘서 농도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물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짜? 이러면서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소변으로 빠져나갈 물을 다시 되가져오면 됩니다. 이때 이것을 명령하는 호르몬, 요거 좀 중요하게 기억해 주세요. 뇌하수체 후엽, 요거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뇌하수체 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면 ADH, 요것이 안티디누레이틱 항이뇨,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죠. 이것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혹은 ADH라고 말하죠. 여러분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콩팥이니까 여기에서 물을 많이 되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많이 되가져오니까 내가 좀 농도가 높아진 것을 다시 농도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봅시다. 물을 막 계속 벌컥벌컥 먹었다 봐요. 그럼 내 몸에 농도가 너무 떨어져 있겠죠. 그럼 내가 물을 많이 버려야지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해야겠죠. 그럼 내 몸의 삼투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호르몬의 농도의 양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몸이 얼마나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혈장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70으로 낮을 수도 있고 310으로 높을 수도 있어요. 삼투압이 높을 때는 소변에서 나가는 물을 많이 되가져와야 하고, 삼투압이 낮을 때는 덜 되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혈중의 ADH, 여러분
이 뇌하수체 후부에서 분비된 ADH가 얼마만큼 분비되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혈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몸이 짜면 짤수록 더 많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이제 부족해질 때 점점 소변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가지고 소변으로서도 더 가져오게 되고 물을 마심으로써 소장에서도 물을 재흡수해서 내 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본 수업 시간에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